안녕하십니까. 오늘 지난주에 우리가 강의했던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같이 해야 될 것들은 20대의, 즉 대학생들을 위한 하나의 필수 스킬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갈 때 많은 문제와 맞닥뜨릴 때 그 해결 능력을 함께 하는 시간입니다. 아, 실제 문제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하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는 역할이죠.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경험했던 것들을 겨우 그 경험했던 것들에 대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하지만 그 범위가 너무 좁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에는 간접 경험을 통한 여러 가지 어떤 책을 읽는다든지 또는 선배들 또는 전문가의 입장을 받아들이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게 뭐예요? 문제 해결 능력. 문제 해결 능력은 우리 이제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입니다. 또 역량입니다. 그래서 이 강의에서는 문제 해결 능력의 핵심 요소를 살펴보고 또한 이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문제 해결 능력의 네 가지 핵심 요소가 있는데 그 첫 번째로는 이제 문제 인식입니다.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예요. 문제 인식을 못하면 우리가 지금 반드시 본질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본질보다는 그 지엽적인 문제, 그 가지에서 뻗어나는 그 나뭇잎에 대한 그 문제를 인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 해결의 첫 단계는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 분석 기법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는 질문 기법이 있고요. 그래서 실제 사례를 통해서 실제 사례에 통한 그 문제의 정의에 대한 연습을 여러분들과 함께 해 나갈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해결 방안 모색입니다. 해결 방안 모색은 지금 화면에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지만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전략을 생각해내는 창의적인 능력입니다. 이 창의적인 능력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머리가 좋다고 창의적인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IQ가 높다고 창의적이지 못합니다. 창의적인 것은 훈련으로 인해서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해결책을 창의적으로 생각해내는 그 능력을 기르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보았던 브레인스토밍 기법이 있습니다. 브레인스토밍의 첫째 주제는 뭔가요? 여러분들이 그 주제안을 내놓은 사람에 대한 주제를 비판하지 않는다, 불평하지 않는다, 거기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정말 자유스럽게 그 주제를 같이 협의하고 논의해서 여러 가지 이 브레인스토밍은 질보다 양입니다. 그래서 그 주제를 얼마나 많이 내는가에 따라서 그 브레인스토밍이 회의가 잘 진행될 수 있든가 또 거기를 통해서 문제 해결점을 우리가 빨리 캐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브레인스토밍 기법 소개 및 실습을 통해서 어떤 우리가 수평적인 사고와 또는 수직적인 사고의 그 활용 아이디어, 그 다음에 아이디어의 평가 및 선별 방법을 우리가 기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실행 및 평가. 실행 및 평가는 그 선택한 해결책을 실행하고 그 결과를 평가합니다. 그래서 실행 계획 수립 방법을 객관적인 평가 지표로 설정을 해서 피드백을 통한 개선 프로세스를 우리가 낼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물론 실습에 의한 것이면 여러분들에게 빨리 전달이 되겠지만
현재 우리는 이제 그 비대면으로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설명으로서 하고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과 실습하는 그런 기회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보면 지속적인 학습이에요. 우리가 문제 해결 과정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배우고 성장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 지속적인 학습은 지속적으로 배우고 성장한다. 문제 해결 경험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자세를 기릅니다. 그래서 성공하고 또 실패 사례 분석을 통해서 반성적 사고 훈련, 그다음에 학습일지 작성법을 통해서 이루어 나간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메모해 놓고 또는 기억해 놓고 거기에 대한 신뢰를 자기가 습득할 수 있을 때, 그래서 그룹별로 이제 그 문제 해결 프로젝트를 수행해서 문제 해결 사례 발표를 하고요. 그다음에 피드백을 통해서 개인별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향상 계획 수립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강의를 통해서 학습자들은 체계적으로 어떤 체계적인 문제 해결 프로세스를 익히고 또 실제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은 지속적인 연습과 경험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창의성이라든지 문제 해결 능력은 절대 머리가 좋아서 또는 IQ가 높아서 더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지속적인 연습과 경험을 통해서 향상될 수 있으므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해결 능력의 중요성을 우리가 한번 또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문제 해결 능력의 중요성에 대한 상세 분석으로 보면 문제 해결 능력은 여러분들이 대학 생활과 또 미래 사회에서 성공을 위한 핵심 역량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중요성이 지금 현재는 여러분들이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또는 현재 사회생활하고 있는 학생이라면 그 현재의 사회에서 핵심 능력이 얼마나 문제 해결 능력이 크다는 것을 아마 경험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직장 생활 적응력 향상에 보면 업무의 상황,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요. 그다음에 고객에 대한 불만 처리, 이것도 능력입니다. 어떻게 불만을 처리할 것인가. 그다음에 예산 관리, 그러니까 업무 상황에 대한 예산 관리. 예산은 어떤 1년도 예산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회사의 1년 예산이라든지 또는 어떤 연구소나 또는 그 팀에 대한 예산 관리에 대해서 문제 해결 능력의 중요성이 상세하게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정 조정 있죠.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더라도 거기에 대한 스케줄이나 일정 조정은 머리가 좋아서 빨리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그런 일정 조정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생활 적응력 향상에 이러한 문제 해결 능력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실무 문제 해결에 보시면요. 여기, 화면에 나와 있죠. 그죠? 예를 들면 데이터를 분석한다든지 데이터 분석을 할 때에도 이것은 경험치에 의한 데이터 분석이 베이스화가 됩니다. 그래서 보고서를 작성할 때 기승전결을 빨리 캐치할 수가 있는 것들은 다 문제 해결 능력의 역량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문제, 이런 것도 실무 문제 해결에 대한 그 중요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 해결 능력이 대인 관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면 팀원 간에 대한 갈등 조정이라든지 그 소통을 어떻게 중간에서 해결해 나갈 것인가. 그 다음에 협업 과정에 어려움을 해서 A라는 부서와 B라는 부서 또는
A라는 과와 B라는 과의 협업 과정에서 서로 어떤 이해 본인들 팀 간의 이해 능력을 먼저 앞세우는 과정에 그런 어려움의 해소에 대한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부딪히는 요소들 이런 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것이 문제 해결 능력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 성장을 한번 볼까요? 이거는 어떻게 팀과 어떤 조직에 대한 것이었다면 개인적인 것은 어떠한 것들이 되는 것인가? 예를 들어서 우리의 개인적 성장과 발전을 본다면 학업 관련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이 시험 준비에 대한 전략, 시험 공부를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전략과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맡은 학교에서 제출할 수 있는 과제 어떻게 완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인가. 이것도 문제 해결 능력의 아주 중요한 어떤 그 수립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다. 여기에도 어떤 영향을 미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간 관리인데요. 학업과 개인 생활의 균형 유지를 위해서 시간 관리를 잘 하는 것도 문제 해결 능력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진로 설계, 취업 준비, 자기 개발 계획 수립에 대한 것도 이런 문제 해결 능력의 중요성이 대두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복잡한 문제를 해결과 그 의사소통은 어떤 것이 있나. 우리가 문제 해결 능력으로서 복잡한 문제 해결과 의사소통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여기에는 분석적 사고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제의 원인과 결과를 파악을 해서 그리고 이제 창의적 해결로 들어갑니다. 다양한 관점에서 해결책을 도출해 주고요. 그 다음에 아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효과적 소통, 즉 의견을 조율하고 설득력 있는 제안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프로세스를 통해서 문제 해결 능력이 돼야 된다. 그래서 복잡한 문제의 해결에 대한 의사소통은 첫 번째로 분석적 사고, 문제의 원인과 결과를 파악한다. 두 번째로 창의적 해결입니다. 다양한 관점에서 꼭 그 하나만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그 사람들의 제3자가 돼서 다양한 관점에서 해결책을 도출해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이런 것들이 다 해결이 됐다면 효과적 소통입니다. 어떤 양방 간의 의견을 조율해주고 또 서로의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설득력 있는 제안을 해주는 것, 이런 것들이 문제 해결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팀 간, 조직 간, 그리고 개인 간에 다 돼 있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그 자신감과 성취감의 향상인데 이러한 것들이 어떤 성공 경험은 이제 작은 문제부터 단계별로 단계적으로 해 나간다. 개인적인 역량 강화는 문제 해결 과정을 통한 전문성을 개발을 한다. 그다음에 리더십으로서는 팀 내에서 영향력과 신뢰도를 상승시킨다라고 우리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실제 적용 사례에서 보면 학교 생활할 때 이제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할 때 동아리 같은 어떤 그 모임이나 이래서 동아리의 모임이 있었을 때 동아리 행사하는 기획, 또 학생회 활동 이런 것들이 문제 해결 능력의 다소에 따라서 동아리 행사를 기획을 얼마나 잘할 수 있고 또 학생회 활동을 어떻게 해서 효율적으로 또는 많은 그 조직을 이끌어 나가는 그러한 것에 대한 해결 능력들을 우리가 공부하고 쌓은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취업 준비도 마찬가지죠. 또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이 문제 해결 능력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다음에 면접 준비, 어떻게 예상 면접을 내가 제3자 입장에서 어떻게 예상 면접을 할 것인지 이것은 머리가 좋은 사람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아주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 그다음에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보통 일상생활에 대한 우리 개인적인 예산 관리도 있고요.
문제 해결 능력에 있어서 건강관리, 이 건강관리에 대한 것도 여러분에 대한 예를 들어서 자기에 대한 건강을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문제 해결 능력은 아주 적습니다. 자기의 건강 관리에 대해서 하나하나를 이렇게 추적해 나가는 것들을 보면 거기에 문제가 나타나게 되고요. 그것을 해결하는 능력이 자꾸 쌓여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한 그 건강 관리에 대한 문제 해결에 대한 것도 선배나 또 전문가의 의견을 많이 들어볼 필요가 있다. 대인관계, 일상생활에서 대인관계도 마찬가지죠. 상당히 그 어떤 그 뭐라 그러지 집에서 오랫동안 나오지 않는 친구들이 있죠. 게임에 어떤 컴퓨터를 틀어놓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어떤 그 우울증에 대한 증세라든가 이것은 학회에서 이미 발표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것에 있어서는 많은 경험과 간접 경험,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또 나의 경험,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많이 읽으라는 경우도 간접 경험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트레이닝한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문제 해결 능력은 지속적인 연습과 경험을 통해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뭐 머리가 나쁩니다. 뭐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자질이 없습니다라고 하는데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제가 어떤 그 학자의 말을 빌려서 출처에 의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해결 능력은 지속적인 연습과 경험을 통해서 발전시킬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개인의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문제 해결 능력의 중요성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어떻게 문제 해결 프로세스를 이해할까요? 지금 여러분들 그 화면에 나오는 대로요. 첫 번째, 문제의 정의를 우선 알아야 됩니다. 이게 왜 문제인지, 이 어떤 문제인지를.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요. 문제를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까 바로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문제를 정확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우선 이것이 본질인지 지엽적인 문제인지 가지인지 또는 이거 같은데 이거와 전혀 관계없는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문제 해결 프로세스에 대한 그 해결 방법은 문제를 명확하게 정의해야 한다. 그래서 문제의 범위와 목표를 명확하게 파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문제 해결은요,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통해서 더욱 효과적으로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신뢰 사례를 통해서 문제 해결 프로세스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문제 인식과 정의인데, 예를 들어서 상황이 여러분들 학교 동아리에 회원이 자꾸 감소하고 있어요. 그러면 동아리 회원이 자꾸 감소하는 문제를 어떤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서 알아봐야 되는데 현재 상황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죠? 첫 번째로 구체적인 분석을 들어가야 돼요. 왜 학과 동아리 회원이 감소하고 있는지 첫 번째 보면 현재 상황을 파악하려면 현재 회원 수, 그죠? 몇 명인지 감소는 하고 있대요. 여러분 동아리 보통 뭐 30명에서 50명인데 감소를 하고 있는데 몇 명인지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건 아주 기초적인 건데 그냥 회원이 감소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제일 밑바탕부터 해결이 될 조사하고 어떤 명확한 그 문제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회원 수, 그다음에 활동 현황, 어떻게 지금 활동 현황이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어떤 문제의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서 어때요? 전수조사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설문지를 통해서 설문을 하고 개개인 인터뷰를 통해서 현재의 동아리가 어떠한 문제가 있고 또 실제적으로 우리가 가고자 하는 동아리의 원래 취지하고 어떤 부분에서 어떤 트러블이 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문제를 원인 조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결에 대한 핵심이 뭔지 해서 그 이슈가 도출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지만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하기에는 자꾸 다른 방향으로 문제를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해결 방안 모색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해결 방안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동아리 회원들에게 어떤 문제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를 적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동아리 회원들이 전부 예를 들어서 시간 약속을 잘 지키지 않아서 같이 합쳐서 연주를 하기로 했는데 제대로 못하고 있다. 여기에 대한 해결 방안 모색을 이거는 해결 방안 모색을 여러분들이 어느 한 사람이 특정할 수는 없어요. 그 사람이 맞을 수는 없다고요. 이런 것들은 여러 사람들의 많은 대안, 의견이 모색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견 모색을 했었을 때 그것은 그 사람이 정확하게 정답이다 얘기할 수 없고 또 그 사람이 잘못된 생각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로 그 사람이 10개든 20개든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어떤 다른 어떤 그 반론을 제기한다든지 그렇게 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브레인스토밍에 대한 진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신입회원 그 유치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그다음 기존 활동 프로그램을 개선을 해서 홍보 전략 수립을 어떻게 할 것인지 벌써 이거 3개만 봐도 여러분들은 이 문제 해결에 대한 왜 회원이 줄어들고 있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런 것들이요.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잘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 스킬로 해서 노트에서 적어 놓든지 중요한 메모를 해놔서 나중에 신입 회원들의 유치 프로그램을 어떻게 개발할 것이고 기존 활동 프로그램 개선을 어떻게 하고 홍보 전략 수립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런 제목만 갖고 있어도 나중에 같이 회의를 한다든지 그걸 통해서 그 대안을 설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안을 뭐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해서 그것을 추상적으로만 끝나서는 안 되고요. 실제 실현 가능한 대안을 선별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까지고 세 번째는요. 실행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체적 실행 방안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얘기 아나요?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에게 해를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해를 당하고 있는 사람이 살려주세요라고 하면 많은 사람 중에서 어떤 특정한 사람이 나올 수는 없다 그래요. 상대의 예를 들어서 그 구경하고 있는 사람의 검정 바지에 흰색 티셔츠를 입은 분 이렇게 특정을 해줘서 도움을 요청할 때 그 사람이 실제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행 계획 수립을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하되 여기에 반드시 책임자 지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누가 할래라고 얘기해서 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리더는 이 실행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리더는 책임자를 정확하게 지정을 해서 일정표를 작성하게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필요한 자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일정표를 짜기 위해서 칠판이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죠. 그 자원 확보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고 그것을 하기 위한 리더들은 예상 장애물을 검토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계획하고 편성할 때, 이러한 장애물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리더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또는 거기에 대한 회원들끼리 그 장애물에 대해서 검토를 같이 하게 하면 반드시 그 장애물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런 대안을 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행하고 모니터링 해야 되는데, 계획을 실행해야 되는데, 매주 또는 매일 또는 만날 수 없다면 뭐 매일이 안 되더라도 진행 사항을 SNS로 체크를 받는다든지 중간 점검을 해서 그거의 현황에 따라서 어떻게 리더로서 뭘 체크를, 아니면 또 같이 여러분들이 같이 모여서 함께 중간 점검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계획을 수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필요성도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제 해결은요, 단순히 해결책을 찾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통해서 접근해야 됩니다. 아까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두 가지든 세 가지든 이런 그 과정을 통해서 더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그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다면 그것의 핵심 포인트는 어떻게 될 것이냐. 중요한 문제입니다. 문제의 정확한 인식이 해결의 시작이다. 여러분들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문제의 정확한 인식이 무엇이고 그 해결의 시작은 무엇인지를 도출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관점에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한쪽에만 치우쳐 있다든지 내가 경험해왔던 문제만 가지고서 관점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크나큰 잘못입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심리적 관성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심리적 관성은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 경험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그러면 더 이상의 해결점과 그 방안은 없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 심리적 관성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관점에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 전에 우리가 이제 해결 방안 모색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백설공주가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백설공주는 어떻게 생각을 하죠? 백설공주는 전부 다 이쁘다라고 생각합니다. 백설공주는 왕자와 만났다. 백설공주는 7난장이와 살았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양한 관점에서 왜 백설공주는 7난장이와 살았을까? 또 왜 7난장이와 여러분들 그 난장이들은 키만 작을 뿐이지 남자들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백설공주는 왜 혼숙을 했을까? 이런 방법에서 다양한 관점에서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됩니다. 백설공주는 무조건 이쁘다, 뭐 독사과를 먹어서 뭐 왕자의 키스를 받아서 깨어나서 뭐 행복하게 살았다. 이러한 방법보다 그 안에 있었던 다양한 관점에서 그 문제를 바라보는 습관, 그런 것들을 들여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체계적인 실행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문제 해결 능력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결과에 대한 평가와 개선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프로세스는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의 학교 생활, 직장 생활, 그리고 일상의 모든 문제 해결에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문제 해결 능력이 뭐 우리 학교에서 배우는 뭐 학생들에게 대해서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행동, 가정생활, 학교생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다음에 직장생활,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모든 주위의 범주의 생활에 일상의 모든 문제에 해결해서 적용할 수가 있다. 요 지금 현재 화면에 나와 있는 쭉
나와 있죠. 정보 수집하고 아이디어를 생성한다. 아이디어를 생성했을 때 반드시 뭐라 그랬죠? 브레인스토밍으로 어떤 그 주제에 대한 또는 그 제안에 대한 것에 대한 비평하지 않고 질적보다는 양적으로 아이디어를 하고 그다음에 대안 평가를 하고 실행 계획을 수립해서 실행 및 모니터링을 통해서 계획에 따라서 방법을 실행하고 예상치 못한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응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실행 경과를 분석을 해서 피드백을 해야 됩니다. 피드백을 해서 나머지 문제 해결 프로세스를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실제적으로 실습이라기보다는 이제 여기 이론적으로 우리가 한번 해본다면 문제를 정의하기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문제 정의는 그래, 문제를 정의하는 것은 문제 해결의 첫걸음입니다. 아까 제가 아주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문제를 정확하게 봐야 된다. 그것은 문제 해결의 어때요? 제일 첫걸음을 띄는 것이에요. 그래서 문제 해결의 성공 여부는 문제를 얼마나 정확하게 정의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 정도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효과적인 문제 정의의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명확하게 정의해야 하는 해결 방안을 찾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본론으로 들어간다면 문제의 본질 파악이에요. 문제의 본질 파악은 핵심 문제를 명확하게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문제 상황 파악에는 현재 상태를 분석해야 되고 문제의 범위를 설정하고 현재 그 문제의 영향을 받는 대상은 누구인가 파악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발생의 빈도와 심각성을 조사해야 됩니다. 이 문제가 왜 자꾸 문제가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문제는 발생할 수 있어요. 한 번 발생할 수 있어요. 두 번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 발생의 빈도가 많아진다. 근데 그 빈도가 많아지는데 나의 삶에 또는 우리 조직에 또는 우리 학과에 어떤 심각성을 주는지에 대한 조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요 과제는 여러분들한테 파일로 전부 전송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본질 파악은 핵심 문제를 명확하게 이해해야 된다. 이게 제일 첫 번째 문제예요. 이것이 잘못 들어가면요, 우리가 그 단추를 잘못 끼우듯이 끼우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가서는 너무 어긋나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문제의 본질 파악이 끝났다. 그러면 두 번째로 문제 범위의 설정이에요. 문제 범위. 해결해야 할 문제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해야 돼요. 해결해야 될 문제의 범위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이고 여러분들 너무 범위가 넓거나 그러면요 누구든지 이거 다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는 건데 우리가 얘기하는 OWYH라고 있죠.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무엇을 왜 이 분석 기법을 좀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5Y라고 해요. OWIH라고 해서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요거 언제 when 해서 where who how 이런 식으로 그 5개의 W 하고도 그죠? 그다음 YH 그래서 1H, OWIH에서 그런 분석 기법을 잘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의 근본 원인 찾기에는 일단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까지 적어놓고 거기에다 전부 기입을 하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원인과 결과에 대한 관계 도출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을 해야 되고요. 이해관계자들끼리 어떤 의견이 있는지 그 사람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요. 이게 문제의 정의의 방법인데 문제 정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 여러분들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대로 이 문제의 목표 설정 나와 있고 문제 해결을 통해 얻고자 하는 목표를 명확히 한다. 그 실제로 그러면 문제 정의의 방법은 여러분들 스마트 기준 적용이라고 여러분 다른 여러분들이 과목에서 배웠는지는 모르겠어요. 스마트에서 SMART 스마트죠. 근데 그 앞에 그 글자를 땄어요. 구체적으로 스페시픽 구체적으로 적어야 되고요. 기준을 적용하고 그 다음에 M이죠. 그 측정, 그러니까 메이저블한 거, 측정 가능한 M. 그 다음에 A는요, 아시블리 해갖고 달성하다, achieve 해서 달성하다라고 해서 achievable 해갖고 달성 가능한 이런 뜻을 가진 A. 그 다음에 뭐죠? SMAR이니까요. 관련성 있는 게 뭐죠? relevant라고 그래서 R자. 이런 영어 자체는 현재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다음에 T 마지막으로 SRT니까 타임 바운드 하고 시간에 어떤 제한이 있는. 그래서 한번 이걸 얘기를 하면 구체적으로 측정 가능한 또는 달성 가능한 관련성 있는 시간이 제한이 있는 요거 이 스마트 기법을 쓸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실습 문제 정의 연습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이제 사례가 있어. 학과 동아리 참여율 저주 문제 아까 얘기했던 그 사례를 놓고 한번 해볼게요. 실습으로서 그 학과 동아리의 회원들이 참여율이 저조해요. 이게 문제입니다. 현재. 그럼 구체적인 수치화가 돼야 돼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입니다. 그럼 수치적 구치화는 현재 참여율이 30%다. 예, 가정을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하고 같이 실습을 할 수가 없어서 이론적으로 지금 어떤 실습 정의 연습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목표 설정은 뭐야? 다음 학기까지 몇 프로? 그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40%를 하든지 50%를 하든지 50%를 향상시키겠다. 그 다음에 영향의 요인 분석. 그것은 시간, 어떤 미팅 시간이라든지 함께 모이는 시간이라든지 근데 모였을 때 흥미를 주는 건지 여러분들 선후배 사이라고 동아리에서도 규율 잡고 기강 잡는다고 막 그렇게 하면 동아리 회원들 참여율 30%에서 10%로 더 떨어질 수 있어요. 흥미를 줘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영향 요인 분석에 들어가 있는데 이 영향 요인 분석은 여러분들이 혼자서 할 수 없어요. 같이 모여서 아까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왜 어떤 분석, 영향을 주었던 것들이 무엇이었나를 충분하게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홍보, 과연 우리 동아리를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지 재밌게 어떤 포스터를 만들어야 될 것인지 이러한 것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정의할 때는 이러한 문제들을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전부 같이 합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명확한 문제 정의는 효율적인 해결책 그 도출의 기초가 됩니다. 지금 우리가 쭉 잔소리처럼 여러 번 강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습관을 기르되 그것을 기르면 더 효과적인 문제 해결이 가능해집니다. 이거는 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이거는 경험치에 의한 것입니다. 경험을 쌓이면 효과적인 문제 해결이 더 가능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천 과제를 하나 준다면 이런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마주치는 문제 하나를 선택해서 아까 스마트 기준으로 정의해 본다 그랬죠. 아까 그 SMART에서 그 스마트 기준으로 정의해 보고요. 거기에 맞게끔 적어 보세요. 이거는 누구의 머리가 좋아서 그것을 꺼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틀에 맞추는 거예요. 틀에 맞추다가 보면 어떻게 돼요? 그게 자동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 해결을 할 때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OWIH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라는 거에다가 다 집어넣어 보니까 거기에서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팀별로 주어진 문제 상황을 분석하고 정의하는 실습을 그 동아리에서는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의된 문제에 대한 피드백을 서로 주고받고 그 받아서 거기에 대한 해결 능력을 갖출 수 있다. 문제를 정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로 아까 이제 그 문제 해결에 대한 문제를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 정보 수집하기예요. 아까 이제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정확하게 파악이 되면 정보를 수집해야 되는데 문제 해결 능력은 우리 이제 대학 생활과 미래 사회에서 성공을 위한 핵심 역량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능력을 개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그 네 가지 주요 이점에 대해서 정보 수집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나와 있죠. 정보 수집하기. 이 정보 수집하기의 첫 번째 뭐예요? 문제에 대한 배경 정보 수집. 또 나오죠. 그죠? 이렇게 중요해서 이제 정보 수집할 때도 문제에 대한 배경 정보 수집이에요. 문제 발생의 원인, 영향 범위, 관련된 요소 등을 파악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직장 생활에서 여러분들 지금 현재 직장을 나가시는 분도 있고 물론 학생인 분도 있겠지만 직장 생활 적응력 향상을 보면 실제 업무 상황에서의 문제 해결 사례를 들 수가 있어요. 학교 생활보다는 그런 사례들이 이제 많이 있죠. 그 다음에 효율적인 의사결정 능력을 개발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학교에 여러분 학우들이라든지 아니면 회사의 팀원들과 같이 팀워크와 협업 능력을 향상한다. 그래서 직장생활 적응력을 이제 향상시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 성장과 발전으로 본다면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창의적 사고력을 증진시키고 비판적 분석 능력을 함양한다는 거죠. 아까 비판적 분석 능력이라는 건 뭐예요? 한 가지 문제점에 대한 관점을 볼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또는 양옆의 문제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그래서 그런 정보를 수집해야 된다는 겁니다. 비판적인 분석 능력에 대한 함양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또 창의적 사고 증진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세 번째로 전문가 의견 수렴하라고 그랬어요.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해왔던 이게 어때요? 휴리스틱이라는 그 심리적 어떤 뭐랄까 휴리스틱이라고 하는 그런 인간에 대해 있어서 어떤 휴리스틱이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것을 어떤 깊은 논리적인 추론보다는 어때요? 지금 당장 생각나는 것부터 말을 하죠. 그래서 자기가 경험해왔던 거, 직관력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이것은 왜 그렇게 되어 있냐면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간다면 원시시대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원시시대 때 활을 들고 가서 동물을 잡으려고 하는데 그 동물이 갑자기 다른 데서 나를 해하려고 달려들었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때요? 이것을 논리적으로 추론을 하나요? 왼쪽으로 50m, 뒤로 45도로 숙이면 동물이 지나갈 거야? 이렇게 생각 안 하죠. 어때요? 무조건 도망갑니다. 또는 무조건 숨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논리적인 추론이 필요가 없어요.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나의 직관력과 경험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서 무슨 음식을 먹을 때나 특히 여러분들 그 영화관을 갈 때 뭐 이렇게 그러니까 논리적인 추론보다는 지금 당장 뭐가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런 휴리스틱이라고 하는 그 발상을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키워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문제 해결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확보하도록 요거는 트레이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문제 분석 방법이라든지 효과적인 해결책의 도출, 그다음에 의사소통하는 능력을 향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요. 자신감과 어떤 그 성취감. 요거는 이제 그 관련 연구 및 자료 조사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직접 해야 됩니다. 관련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자료를 조사해서. 그러나 치우치면 안 돼요. 관련 연구 및 자료 조사를 했는데 보편 타당성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A라는 문제에 대해서 누가 KCI, 즉 국내 학술 자료를 발표했다 손 치더라도 그게 뭔가 좀 센세이셔널하고 뭔가 좀 획기적인 방법이라고 하더라도 99가지의 발표된 내용과 틀리다면 이것은 여러분들 무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한 곳으로 편파되고 치우치게 되다 보면 문제나 정보 수집하기에 적합하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관련 연구도 그렇고 자료 조사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발표를 했는데 이것이 획기적이에요. 그런데 나머지 80여 명이 그런 것보다는 이러이러한 것이 더 어떤 그 어떤 그 통속적이다라고 얘기했다면 우리는 어때요? 관련용과 자료조사는 그쪽으로 가야 됩니다. 특별히 뭔가가 튀어나와서 그것이 획기적이었다고 논문 발표가 안 되라는 법은 없고 되라는 법도 없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논리적인 것들이 올라왔기 때문에 논문이 된 거예요. 그래서 KCI, 그 국내 학술지에 실렸던 겁니다. 그러나 SCI 논문은 또 다릅니다. SCI 논문은 국제적이고 공신력이 더 크죠. 그런데 다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영어가 된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료조사나 관련 연구를 할 땐 보편 타당성 있는 그러한 내용을 조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문제와 관련된 기존 연구라든지 자료, 사례 등을 조사해서 참고하셔야 된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뭔가 나타났다 하더라도 그것을 전부 믿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공적인 경험을 축적하시고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오늘 강의를 이제 마치기 전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한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해결 능력은요, 지속적인 연습과 경험을 통해서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 뭐 학력이 높은 사람 절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는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조직의 발전에도 기여하는 핵심 역량입니다. 무엇이? 문제 해결 능력이요. 따라서 여러분들에 대한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경험과 어떤 어떤 직관적인 생각들 전부 배제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마주치는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는 연습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일상생활에서 마주치는 문제들이 있죠. 그것을 체계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연습을 하시고, 그다음에 문제 해결 과정을 기록하세요. 분석하시고, 그래서 노트하시고, 그다음에 성공과 실패의 사례를 통한 그 학습을 여러분들이 잘 맞춰서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